자, 비례 원칙입니다. 비례 원칙. 흔히들 대포로 참새를 쏘아서는 안 된다라고 비유하는데요. 네. 만약에 내가 영업을 하는데 영업시간이 제한 시간이 밤 12시인데 살짝 어겨가지고 뭐 한 10분을 더 한 거야. 그런데 구청에서 과징금 500만 원 막 이렇게 하면 정말 억울하죠. 정말 미치지. 이렇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거기에 합당한 비례해서 어떤 처분이 내려져야 됩니다.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선택할 때 그러한 수단 선택으로 인해서 얻는 공익, 그 다음에 그러한 수단 때문에 상대방이 입게 되는 사익, 피해,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균형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 이제 비례 원칙이라고 한다. 비례 원칙은 비례 원칙의 그 3대 원칙, 하위 원칙이 있으니까요.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 그 다음에 상당성. 네, 적합성. 그러면 어떤 목적을,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합한 수단을 발동해야 된다. 이게 적합한 수단. 과연 이러한 수단을 통해서 이러한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할 때는 하면 안 됩니다. 적합한다. 그 뜻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만약에 적합한 수단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렇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러한 수단 등이 만약에 여러 개가 있다고 합시다. A, B, C. 그러면 요 A, B, C 중에서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는 정도가,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는 정도가 뭐 100, 50, 30이다. 네, 이렇게 된다면 상대방이 누구예요? 시민이에요, 시민.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피해가 가장 작은 요 30에 해당하는 요 C 있죠? 요걸 선호할 거란 말이야. 따라서 요걸 상대방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 필요성이라고 얘기됩니다. 뭐 숫자로 나타내는데 가령 뭐 과징금이다. 과징금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뼈 아프죠. 강력한데 뭐 행정지도 정도로만 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까지 할 필요가 없죠. 불필요하잖아. 필요성 원칙. 자, 상당성. 만약에 요 C 있죠. 요 C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손 치더라도 C를 통해서 얻게 되는 공익과 이 C를 발동함으로써 상대방이 입게 되는 피해를 비교해봐야 됩니다. 공익과 사익. 양발적으로 다뤄봐가지고 이익 형량하는 것이 또 이것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네. 공익보다 사익이 훨씬 큰 경우에는 이러한 수단을 발동하면 안 돼. 이게 설사 상대방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건축선을 살짝 위반했는데 건축선을 살짝 위반해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건축법을 위반해가지고 이 건축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 경계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건축물 지을 때 뭐 살짝 조금 한 5cm, 10cm 이렇게 위반했는데 이걸 엄격하게 철거 명령을 내린다고. 철거 명령을 낸다 그러면 이거는 균형을 이룬 거죠. 균형을 이뤘습니다. 따라서 안 돼. 자, 여기까지. 요게 이제 비례 원칙의 내용이에요. 이러한 비례 원칙을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고? 위법하다라고 보면 되십니다. 위법하다. 아까 전에 배웠던 거 평등 원칙 위반하면 위법한 거예요. 행정작용이. 그다음에 자기 구속 원칙 있죠? 그거 다 위법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일반 원칙이라는 것은 따라서 법원이라고 할 수 있다. 조리하고 유사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체가 법이라고 보는 겁니다. 비례 원칙 위반한 어떤 행정작용은 위법에 따라서 그 상대방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어. 거기 뭐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판례들이 거기 있네요. 보면 56페이지 잠깐 볼까요? 56페이지 아래쪽에 예비군 동원훈련 도중 군무 이탈하는 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과 재량권 일탈 나오잖아. 남자들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들 1년에 한두 번씩 예비군 동원훈련 나가죠. 그 기간 동안에는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군형법. 군인과 신분이 똑같아요. 법적으로는
비록 민간인이지만 따라서 이탈을 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2시간 30분 동안 구멍가게에서 술을 마셨는데 요즘 이러면 큰일 나는데 사실 요 당시만 하더라도 좀 너그러운 때였나 봐요. 그래서 이러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해임 처분한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비례원칙 위반했다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유효 판례의 주인공인 그 공무원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비례원칙을 이야기했을 것이에요. 네, 오른쪽 57페이지 아래에 보면 2번 판례 있죠? 2번 판례.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네,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했다. 그러면 이건 국민의 신체, 건강, 생명과 관련된 밀접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의료법은 굉장히 엄합니다. 그래서 허가 없이, 면허 없이 받은 행위는 일률적으로 전부 처벌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봐주고 안 봐주고 그런 게 없어. 무조건 일단 처벌 대상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지나칩니까? 네. 저러한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거냐고. 그렇지 않다라는 게 우리 판례예요. 지나친 건 아니다. 근데 그 밑에 3번 판례는 지나치다라는 결정이 내려진 판례예요. 지나치다. 이 사건은요, 이거죠. 이 사건은 그 주유소를 영업할 때 이른바 유사 휘발유를 판매한 바를 모르고 뭐 실수로 그죠? 다시요. 알고 한 거죠. 참 미안해요. 알고서 판매를 했는데 이걸 이제 다른 사람한테 주유소를 넘겼어.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 주유소 관련 법률에 따르면 양도인이 위법한 행위를 하면 양수인이 그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제재 사유의 승계인데, 양수인 입장에서는 양도인이 이러한 유사 석유를 판매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거를 양수했는데 최장 기간인 6개월의 사업 정지를 시켰단 말이에요. 6개월의 사업 정지. 그럼 이건 너무 지나치다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은 이겼습니다. 58페이지를 가보세요. 58페이지 적용 영역. 첫 번째 경찰행정이 나온 이유가 이게 그 원래 경찰행정법 쪽에서 비례원칙이 처음 이야기가 됐습니다. 경찰행정. 뭐 경찰들이 강도를 잡을 때 권총을 쏠 수는 있지만 그러한 것은 이제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만 권총을 써야 되는 것이고, 강도범이나 절도범을 발견했다고 해서 무조건 총을 쏜다거나 아니면 저기 이제 더 이상 위협을 가하지 못하고 도망가고 있는데 등을 보이면서 도망가고 있는 자에게 총을 쏜다거나, 설사 총을 쏴야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뭐 다리를 맞추어서 제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걸 가슴에다가 총을 겨눠서 가슴을 쏴서 죽여버렸다. 자, 이거는 비례원칙이 위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찰행정에서 처음 발달한 원리인데 오늘날에는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보호 원칙. 국민들이 갖게 된 정당한 신뢰는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신뢰는 믿었다는 거죠. 네, 국가가 어떤 언동을 했어. 국가가 한 언동에 대해서 정당한 신뢰를 형성한 국민은 그 신뢰를 보호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신뢰한다는 건 좋은 일이죠. 신뢰한다, 믿는다. 그러면 상대방한테 국가가 어떤 시민에게 신뢰를 줬다. 그 착한 시민이 그걸 믿고서 행동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그때 우리가 주었던 신뢰는 잘못된 신뢰였다라고 하면서 국민을 처벌하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신뢰보호 원칙입니다. 행정청이 국민에 대해서 행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계속성에 대한 계기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신뢰보호 원칙은 이쪽에 이제 행정청이 있고 이쪽에 어떤 국민 있다고 합시다. 갑이라는 어떤 국민이 있었어요. 행정청이 먼저 이제 국민이 물어봤어요. 뭐 서울시장한테 제가 여기에 건축 허가가 가능한 곳이겠습니까?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허가가 가능하네요라고 예스 답변을 했다고 합시다.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건축 허가가 나겠구나. 그래서 뭐 돈도 많이 빌리고 은행에서 대출 50억 원을 받고 건축사하고 건축 설계 계약도 맺고
그 다음에 사무소도 차려놓고 뭐 직원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한 이유는 바로 뭐죠? 이런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허가 가능하다고 대답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투자를 한 거야. 자, 투자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믿었다. 그죠? 신뢰를 했죠. 신뢰를 했기 때문에 투자를 한 거예요.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허가가 불가능하네요. 이런 답변이 또 나왔어. 어느 날 연락을 하더니 행정청이 지난번에 저희가 허가 가능하다고 한 점은 법률 검토를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검토해보니 허가가 불가능하네요.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이 사업이. 네. 이런 구도예요. 자, 이와 같은 내용을 선행 조치라고 하고, 우리 판례에서는 이걸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적 견해 표명. 자, 이걸 신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신뢰원칙이 성립하기 위한 것. 두 번째는 이걸 믿었다 이거지. 믿었다. 근데 이 신뢰라는 것도 보호 가치 있는 신뢰야 됩니다. 만약에 아까 건축허가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혹시 잘못된 자료들, 허위의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공무원한테, 그럼 공무원이 거기에 속아가지고 네,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했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호할 만한 가치, 사실을 은폐한다거나 허위의 내용을 진술해서 얻는 그런 신뢰는 보호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했다는 거죠. 투자를 했다. 이건 투자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뭐라고 할까요? 일정한 조치, 일정한 처리라고 하면 되겠어요. 신뢰를 했기 때문에 일정한 처리가 났다. 요 두 관계는 인과관계가 또 있어야 돼요. 두 개 사이에는 인과관계. 따라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하나의 요건이죠. 신뢰를 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일정한 처리를 했다. 이런 인과관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후행조치가 이렇게 또 나왔던 것이야. 후행조치. 근데 이 후행조치의 성격은 바로 선행조치에 반하는. 그렇죠? 이것과 이것이 서로 같지 않은, 충돌하는.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조치가 나왔을 때 요건 뭐야? 5가지 정도 되죠? 네, 이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요 요건이 성립해야 신뢰보호 원칙의 대상이 됩니다. 요 이야기가 지금 59페이지 맨 아래 선행조치가 있고 선행조치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60페이지 판례를 정리해 놨잖아요. 표로 이렇게. 우리 대법원이 그동안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봤던 것, 그리고 보지 않았던 것, 이런 걸 정리해 놨어요. 인정사례, 부정사례.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정사례의 첫 번째. 1번 보건사회부 장관이 어느 날 발표를 했어. 의료 취약지, 저 뭐 강원도 두메 산골 같은데요. 여기 의사들이 병원을 개설하려고 잘 안 하죠.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정부 정책으로요. 의료 취약지에다가 만약에 병원 설립을 하죠. 그럼 그 사람에게는 국세나 지방세를 비과세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리고 내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또 뭐 감면 조례 제정까지 지했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움직임을 보고 어떤 의사가 진짜로 의료 취약지에다가 병원을 세웠어. 근데 뒤늦게 국가가 야, 이건 꼭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약속한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이게. 우리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는 이 상대방 의사의 신뢰를 보호해 줘야 된다. 병원의 신뢰를 보호해 준다는 것이 우리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요건에 정확히 맞았다는 거예요. 요 사례는. 동그라미 2번도 유명한 판례인데 대순진리교회 사건이에요. 대순진리교라고 종교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종교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뭐 토지 형질 변경 허가가 가능하냐 물어봤더니 가능하대.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조치까지 다 했는데 나중에 형질 변경 허가가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한 사례예요. 그래서 이 경우도 보호받아야 할 신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오른쪽 페이지 위에 동그라미 6번 있죠? 6번. 이것도 좀 의미가 있는 판례인데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기 뭐 완충녹지 지정을 해제한다고 하는데 원래 법적으로 보면 완충녹지 지정을 해제한다는 것이
과장이나 국장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거는 그 기관장, 행정청에서 하는 겁니다. 원래 뭐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무슨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면 시장이 항상 주재를 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바쁘신 분인데 모든 회의를 주재합니까? 그래서 밑에 이제 도시계획국장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완충녹지 해제를 뭐 약속을 했어. 자, 이러한 것에 대한 신뢰도 역시 보호돼야 한다. 그래서 꼭 행정청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런 공적 견해 표명을 한 그런 과정이나 경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대방에게 일정한 정당한 신뢰를 보였다면 해당이 된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이것도 인정한 사례입니다. 부정한 사례들도 있어요. 부정한 사례. 동그라미 2번 보면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할 때 미리 사업하려고 하는 자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행정기관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검토를 한 다음에 적정 통보라는 걸 해줄 수 있어요. 이 폐기물 처리 사업으로서 적정합니다. 요 지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승인해 주겠다고 본 건 아니다라는 것이야. 폐기물 처리 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죠. 이게 이제 그 국토이용계획 변경한다는 거, 뭐 농림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바꾼다 이런 건데, 이건 또 다른 차원이니까 공적 견해 표현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겁니다. 부정한 사례예요.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동그라미 7번을 보겠습니다. 7번. 자, 어느 날 재정경제부가 보도자료, 언론인들에게 어떤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보도자료예요. 언론사에게 주면 기자들이 이제 그 보도자료 읽어보고 보도 가치가 있다 생각하면 신문에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재정경제부가 보도자료를 줬고 이 신문사에서 이걸 보도했습니다. 기사화해가지고 보도했어. 그 내용이요, 뭐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서 6월 말경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대요. 그러니까 법인세법, 아마도 이게 뭐 법인세를 감면해주겠다 이런 내용이었나 보죠. 자, 이 사건이 이제 대법원까지 갔어. 그러면 이걸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됐고,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보도자료라는 것은 기자들에게 준 거예요. 언론사를 상대로 준 것이 국민에게 줘야 돼요. 국민에게 무슨 정당한 신뢰를 보장해 줬다고는 할 수 없다.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라고 한 것이에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15번 잠깐 볼까요? 15번. 병무청 담당 부서 담당 공무원에게 질의를 해야죠. 이 사건은 총무과 민원팀장에게 불과한 공무원에게 질의했어요. 이런 중요한 병무와 관련된 그러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그 실무부서 담당자에게 물어봐야죠. 총무과는 어느 기관에나 있는 겁니다. 살림살이를 담당한 것이라고 보면 돼요. 총무과. 그 다음에 민원팀장. 이러한 것은 공적으로 견해를 표명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됐어요. 그 다음에 63페이지에 괄호 2번 보니까 바로 이걸 얘기한 거죠. 보호가치 있는 신뢰. 보호가치 있는 사인의 신뢰다. 무엇에 대한 신뢰? 이런 선행조치의 정당성에 대한 신뢰가 있다. 이겁니다. 다음 페이지, 자, 그 뒤에도 뭐 판례가 많이 나옵니다. 판례가 나오고, 신뢰를 인정한,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본 적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적도 있어요. 네, 64페이지 중간쯤에 2번을 보면 개인의 규칙 사유의 의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건 사실 은폐나 기타 사위, 즉 사기친 거예요. 속임수. 사실 은폐나 속임수의 방법에 의한 신청 행위가 있었다. 그래서 공무원이 여기에 대해서 무슨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보호받지 못하는 신뢰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을 속이면 안 됩니다. 3번 판례, 바로 밑에는 3번 판례도 하나의 쟁점이 있어요. 이 사건은요, 이 사건은 건축주가 있고 건축사가 있죠. 건축주, 건축사. 그러면 자기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 그 주체를 건축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 사람으로부터 건축행위를 위임받아서 실제 건축행위를 하는 자가 있죠. 그게 그 자격증이 있는 건축사야. 전문 자격증으로서 건축사가 있어요. 그런데 만일 건축사가 건축법이 정한 건축 한계를 잘못 알고 간과를 하고 건축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은 허가 취소 사유라고 할 수가 있다 이거야. 이 사건의 쟁점은요. 건축주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건축사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이 건축사의 과실은 바로 뭐야? 건축주에게도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거기 밑에 4번 판례는 교통사고를 낸 어떤 사람에게 영업을 운전면허를 취소했는데 이게 1년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취소를 했대요. 1년 10개월이면 어느 정도인가요? 1년 10개월이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흐르긴 흘렀죠.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아무리 1년 10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자기가 중대한 교통사고를 저질렀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게 취소될 수 있다는 걸 능히 예상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야. 따라서 이 정도는 보호받을 만한 신뢰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면허 취소 처분은 당연하다, 정당하다 이렇게 했어요. 다른 사건에서 여기 교재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다른 사건에서는 3년 사건이 있습니다. 3년짜리. 지금 요건 1년 10개월이었죠. 그런데 이제 3년 만에 면허를 취소한 사건도 있어. 네. 그렇게 되면 3년이라는 세월은 또 봐주려고 해도 또 너무 길다 이거야. 3년 동안 아무런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다가 3년 지나서 나중에 한다는 거. 이거다 그동안 행정청이 더 이상 운전면허 처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이 운전자의 신뢰를 크게 해쳤다라는 판례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10개월 사건이 있고 3년 사건이 있어요. 네, 기타 많은 어떤 판례들이 있습니다. 각자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자 65페이지 아래에 그래서 박스 아래에 괄호 3번 해서 신뢰에 기한 사인의 처리 나왔죠? 사인의 일정한 처리. 여기 이제 세 번째 요건이고 그리고 인과관계 요 신뢰에 기초한 그러한 행위여야 된다. 그러니까 요것도 네 번째의 요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면 선행 조치에 반하는 처분이나 부작위, 그러니까 선행 조치에 반하는 그런 후행 조치가 있었다. 자, 이제 이게 신뢰보호 원칙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건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신뢰보호 원칙을 무조건 적용하기엔 좀 곤란한 어떤 점이 있어. 뭔가 하뇨? 요것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 요거 있죠.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요 답변. 즉 후행 조치는 오히려 적법한 거죠. 그러니까 법치행정적 측면에서 법치행정의 견지에서 보면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할 사항이라면 내주지 말아야죠. 그지? 예, 따라서 늦게라도 이렇게 허가가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건 적법한 행위예요. 오히려 처음에 법령 검토를 잘못해가지고 허가 사항이 아닌데 허가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 허가를 내주면 그것은 오히려 위법한 거죠. 그럼 이대로 하면 돼요. 근데 요런 위법한 행위를 신뢰를 한 이 사람의 이익이 있단 말이에요. 신뢰의 이익이 여기서 발생을 했습니다. 신뢰 이익. 그럼 이러한 신뢰 이익과 행정은 법률에 적합해야 된다는 공익이 있죠. 공익. 이거 이제 사익이라고 할 수 있죠. 요 두 가지가 바로 서로 못해야 된다, 충돌한다는 부분이 문제점이에요. 신뢰보호 원칙이 왜 문제가 되는 거 하니? 두 가지 공익과 사익이 이제 충돌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따라서 만일 이런 사건이 이제 진짜 법적 분쟁화 해가지고 법원으로 간다고 합시다. 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했을 때 법원으로서는 어떻게 하는 거 하니요? 요걸 다시 이익 형량을 하는 것이야. 이익 형량. 네, 그래서 요 공익하고요. 요 공익. 그 다음에 요 신뢰, 이익, 사익. 요걸 또 비교를 해봐요. 그래서 이 공익이 사익보다 커야 됩니다. 사익보다 크면 그때 행정청에 손을 들어주고, 만일 사익이 공익보다 훨씬 더 크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행정청에 패소 판결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러한 사안에서 사액이 상대방이 입게 된 피해가 크다. 뭐 투자 액수가 정말 50억, 100억대. 그래서 이러한 사안에서 만약에 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판결나면 그러한 판결은 오히려 뭐예요? 위법한 결과를 낳게 되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지금 보고 있는 이러한 신뢰보호 원칙도 일종의 법이기 때문에 법원이에요. 법원. 따라서 결과적으로 좀 부정의한 정의롭지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올지라도 이러한 보호받아야 할 신뢰의 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이게 신뢰보호 원칙입니다. 66페이지 그 아래 적용 영역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보면 적용 영역 괄호 1번에 실권의 법리라고 되어 있어요. 실권의 법리. 실권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장기간 동안 이 행사를 하지 않고 묵인 방치함으로써 상대방이 이러한 권리 불행사를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신뢰는 보호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게 실권의 법리예요. 오랫동안 방치해뒀을 때, 그럼 언제까지 방치해뒀을 때 신뢰 원칙을 적용하냐? 그 기준점이 문제가 되겠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러한 기준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에다가. 거기 제가 써놨는데요. 독일 연방절차법에는 독일 연방행정절차법은 그걸 1년이라고 규정을 해놨어. 행정청이요.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걸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취소권 행사됩니다. 만약에 취소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위법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우리 법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앞 페이지에서 그 운전면허 취소 사건 1년 10개월짜리 있었고 3년짜리 있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법원이 판례 형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괄호 2번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제한. 특히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때는 마음대로 취소할 수가 없는 제한을 받습니다. 수익적 행위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유익한 행위잖아요. 그래서 유익한 행위를 해줬다가 지금 뭐 떡을 줬다가 이 떡을 함부로 또 빼앗을 수 있느냐 이거지. 그래서 이때는 그러한 수익적인 행위를 취소하는 것이 설사 법치행정원칙에 맞는다 할지라도 취소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급표 금지도 우리가 소급표 금지는 하나의 원칙이죠. 원칙. 과거에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 나중에 만든 법률이나 규정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란 말이야. 이 소급표 금지 원칙이 왜 대원칙이냐? 바로 신뢰보호 원칙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은 내가 행위를 할 때 현재 존재하고 있는 법률에 근거해서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급하면 안 되겠죠. 거기 그 67페이지 맨 아래 보면 판례 학습 2번 판례가 뭐 변리사 1차 시험 이야기가 나오죠. 변리사 1차 시험. 이때 이제 정부가 변리사 1차 시험의 방식을 절대평가했다가 상대평가했다가 또 이제 절대평가를 받고 막 그랬어요. 왔다 갔다 했어. 여러분 상대평가가 절대평가보다 어렵죠. 왜냐하면 상대평가는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절대평가는 뭐 60점 이상이면 전부 합격시킨다. 그러면 이제 그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느 날 상대평가가 절대평가로 바뀌었으면 야 이번 기회에 내가 시험에 합격해야지 열심히 공부했을 거란 말이야. 한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요. 나 이번 기회에 진짜 합격한다. 왜? 절대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정부가 다시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상대평가로 바꿔버린 거예요. 화나죠? 근데 이게 이제 끝까지 갔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결과 이러한 신뢰를 너무 침해했다. 즉 잘못된 정부의 정책이다 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그 정부 정책, 그죠? 절대평가로 바꾼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했던 이러한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절대평가 형식으로 바꿔가지고 합격자 전형을 다시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68페이지 아래에 계획 변경, 행정계획 변경과 신뢰보호 원칙 나오죠. 그래서 행정계획을 변경했다. 행정계획을 수립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하면 그 신뢰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왜 우리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만들어놨다가
왜 이번에 갑자기 주거지역으로 바꾸느냐.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그럴 때 이와 같은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신뢰는 정당한 것이냐가 문제되는데 행정계획은 그 성격이 변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계획이라는 건. 여러분 공부계획 세웠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막 바꾸잖아요. 그지? 마찬가지로 행정계획은 그 본질적 속설상, 예? 속성상 이거는 변화 가능성이 있다 이게야. 따라서 그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시민들의 신뢰를 보호할 수는 없다는 게 또 우리 판례 입장이기도 해요. 괄호 5번에 확약 이야기가 나오는데 확약, 이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웁니다. 확약은 확실한 약속의 준말이에요. 확실한 약속. 국가가, 정부가, 행정기관이 시민들에게 뭔가 확약을 해줬어. 예를 들어서 이거는 건축허가를 내주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내 허가를 내줬다. 뭐 내인가 내허가 이런 표현 쓰죠. 미리 허가 내주겠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그거를 번복하면 안 되니까. 이때도 신의 성질, 자 신뢰 원칙이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68페이지는 아래 이거는 이미 설명드렸어요. 한계라고 해놓고 한계. 행정의 법률 적합 승려 원칙과의 관계. 그죠? 법률 적합성. 행정은 법치 행정의 원리상 법률 적합해야 되는데 이걸 신뢰 보여주게 되면 오히려 위법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을 이익형량하는 것이 우리 판례와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있잖아요. 68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동의설 이익형량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 판례처럼 어떤 사례에서는 이것을 중시한 사례가 있고 어떤 사례를 보면 또 이것을 중시한 사례가 있어요. 그 결과는 이익형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는 거 하니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70페이지에 가서 70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괄호 4번 사정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신뢰보호 원칙이 뭐 항상 지켜지느냐. 확약을 했으면 그 확약을 언제나 이행을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의 내용이 변하면 더 이상 이러한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정 변경 이야기가 나온 이유 아시죠? 중대한 사정이 변경되면 상대방은 신뢰 보호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허가를 내주겠다고 확실한 약속을 했는데 여기다가 내주겠다 건축허가를. 근데 여기가 뭐 지진으로 붕괴가 됐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땅이 아니야. 막 이렇게 되면 건축허가를 내줄래야 내줄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여기가 만약에 남산이다. 서울시장이 어느 날 어떤 건설업체에게 이 지역에 뭐 50층짜리 건축 허가를 내주겠다라고 미리 약속을 해줬어. 여기였다고. 근데 나중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시 조례를 만드는데 여기 이제 고도 제한적으로 묶어버립니다. 고도 제한적으로 조례에 의해 가지고요. 고도 제한을 묶어. 그러면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이 업체에게 50층짜리 건축허가를 내주고 싶어도 못 냅니다. 이게 조례에 따라야 되니까. 이런 경우가 바로 사정 변경이에요. 자, 결론.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경우는 위법하다라고 하면 됩니다. 또. 자, 70번에 부당결부금 70페이지에 아래에 부당결부금지 원칙 나오죠. 부당결부 원칙. 행정작용과 사인이 부담하는 반대급부는 부당한 내적인 관련을 가져서는 안 된다. 행정청 측에서 무슨 행위를 했는데 그 대가로 상대방한테 뭘 원하는 거야. 근데 두 가지가 서로 아무런 관련성이 없을 때는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예를 들면 자 71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예컨대 행정기관은 그 민원사무와 관련 없는 공과금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아예 법률에 있어. 왜 수도료를 안 냅니까? 내가 이번에 뭐 무슨 해외에 나가려고 여권 신청하러 구청에 갔어. 그러니까 여권 발급 신청하러 갔더니 구청에서 당신 아직 수도요금 안 내고 있네. 근데 수도요금 공과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여권 발급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권 발급하는 행위하고 수도요금 내는 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거야. 우리는 이걸 그 관련성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밑에 표가 있죠. 71페이지. 그러니까 원인적 관련성과 목적적 관련성. 행정작용과 반대급부 사이에는 어떤 하나가 원인이 되고 하나가 결과가 되어야 하는데 원인 관계가 없을 때는 서로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목적적 관련성. 어떤 행위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되는 것이지. 자, 적용 영역은 뭐 모든 작용에 적용됩니다. 모든 작용에 이러한 것이 오는데요. 72페이지에 중요한 판례가 하나 있죠. 72페이지 맨 위에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 체납하도록 조건을 달아놨다가 끝내 기부 체납을 하지 않으니까 기부 체납은 기증하는 거예요. 행정관세에다가 땅을 이제 기증한다는 그런 조건을 달아놨어. 허가내주면서. 근데 이건 안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주택건설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왜 여기와 연결시키냐 이거죠. 주택사업계획승인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2번에 나오네요. 자, 우리 건축법에 따르면은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요. 진입도로 아파트 건설업자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 큰 공로 대로에서 아파트까지 진입하는 도로 있죠. 간선도로 이런 것은 그 아파트 건설업자가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을 조건으로 다는 것은 괜찮습니다. 자, 주택 건설 사업, 주택 사업 계획 승인 사업 있죠? 네, 요 판례가 나오면 바로 여러분은 부당결부금 전칙을 떠올려야 돼요.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판례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위반하면 이제 위법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70페이지 맨 아래. 자, 73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73페이지에 제3절 행정법의 효력. 자, 5절이죠. 행정법의 효력. 시간적 효력. 네. 여기 시간적 효력, 대인적 효력, 지역적 효력으로 나눠져 있는데 시간적 효력이 중요해요. 행정법의 효력. 시간적으로 보건데 만약에 요때 법을 제정했다고 합시다. 어디서 만들어요? 국회에서 만들죠. 국회에서 만들면 이제 그 국회에서 법률안을 대통령한테 보냅니다. 그럼 대통령은 일정한 기간 동안 이걸 공고한 다음에 이제 공포라는 것을 하지요. 국민들에게 알리는 행위예요. 관보에다가 요 법률의 내용을 실어가지고 기재를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립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알리는 행위가 바로 공포예요. 공포. 그러면 공포되는 순간부터 이것은 법이냐? 그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주지기간을 두도록 돼 있어요. 주지기간. 국민들이 이러한 법률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죠. 공보가 돼야 된단 말이야. 어떻게 금방 그걸 적용합니까? 주의기간을 둬야 되고 비로소 주의기간이 끝났을 때 그때 시행일자가 되는 거예요. 시행한다. 시행한다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되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적인 효력. 자, 그러면 주재기간은 원칙적으로 우리 그 법령 등의 공포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이것은 20일 이상을 두도록 돼 있어요. 20일 이상. 충분히 20일 정도는 흘러야 국민들이 이 공포된 법률의 내용을 알 수 있다라고 봤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없었던 의무가 갑자기 생겨. 이렇게 국민에게 불이익한 그런 내용을 담은 법률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30일 이상. 네. 30일 이상 주재기간을 가져야 한다. 여기까지. 그죠? 이런 내용. 시간적으로 봤습니다. 시간적 효력을 얘기한 거예요. 이건 이제 법령 등의 공포에 관한 법률에 나온 내용이고, 이 시간적 효력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이 그 밑에 이제 소급의 문제예요. 소급. 이건 여전히 시간적 효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급의 문제인데 여러 번 했죠. 소급은 안 하는 것이, 소급 적용 안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소급 적용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파트는요.
본래적 의미의 소급을 우리가 진정소급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렇게 말하는, 법률적으로 말할 때 그 본래적 의미의 소급을 진정소급이라고 하고, 겉으로는 소급하는 것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소급이라고 볼 수 없는 부진정소급의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부진정. 그림으로 그려봅니다. 진정소급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시점에서 행위가 완성됐어. 완성. 또는 종료가 됐어요. 이런 거죠. 내가 뭐 건축 행위를 완료했다. 건축해버렸어. 집을 다 졌어. 관계 법령에 따라서 집을 다 져놨어. 근데 나중에 가지고 법을 만듭니다. 법을 제정해가지고 이렇게 소급 적용하면 어때요? 이걸 진정소급이라고 하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원칙이 뭐라고? 불허. 그러니까 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그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하는 이야기지. 왜 그렇습니까? 왜 허용을 하지 않을까요? 국민들은 내가 어떤 행위를 완성할 때 요즘에 존재하고 있는 법을 따를 수밖에 없어. 따라서 이 법은 요 당시에는 없었잖아요. 근데 이 불허되는 이유는 바로 사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익. 만약에 이걸 소급했을 때 상대방이 입게 되는 피해 있잖아. 피해가 이게 크단 말이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신뢰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 예외 없는 원칙은 없죠. 따라서 허용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소급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 반대로 얘기하면 되죠. 공익이 사익보다 훨씬 클 때, 공익상 이유로 이거는 소급 적용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해당했던 사례가 바로 대표적인 게 5.18 민주화 특별법 있지. 5.18 민주화 특별법, 민주화 운동 특별법. 이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그 당시에 쿠데타를 일으켰던 전두환 노태우 일당이잖아. 이분들이 아직 살아있는데, 전두환 노태우가 헌정 질서를 문란했다고 봤어요. 우리 대법원은 이 자들이 헌정 질서를 문란했기 때문에 이런 특별법을 적용한다. 앞으로 다시는 이 헌정 질서 문란이라는 중대한 공익적인 그런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아야 되므로 마땅히 처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인데 소급해가지고 처벌했어요. 전두환 씨를. 공익이 컸던 거지요. 사익은 그 당시에 전두환 노태우 입장에서는 억울한 점이 있어. 왜냐면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는데, 공소시효가. 그러니까 피해를 보긴 봤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공익이 훨씬 컸다는 거죠. 부진정소급이라는 것은 행위가 시작되긴 했는데 이렇게 완성,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 중인 것이에요. 진행 중인데 이때 법률을 다시 만듭니다. 법을 제정해가지고 이미 시작되어 있는 이 행위에다 이렇게 소급 적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급 뒤로 간다는 건 똑같은데 진행되느냐 끝나느냐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건축이라고 했죠. 건축 착공을 했어. 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사업 착공했습니다. 그럼 건축이라는 것, 요건 종료된 거예요. 근데 요거는 건축이가 하루 이틀 사이에 건물이 안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계속 한 1년 동안 공사를 하고 있더라. 그럴 때 중간에 관련 법을 제정했어. 실제 있었던 사건은 뭐 개발부담금법, 어떠한 뭐 아파트 건설 사업과 같은 개발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득을 얻는 자에게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1991년인가 그때. 그러면 이것은 이미 착공한 그런 아파트 건설 사업에도 적용한다는 얘기야. 따라서 얘네들이 나중에 이제 어느 순간 건물이 완성되겠죠. 나중에 건물이 완성되면 그때 그 토지 가격이 얼마나 상승했느냐를 봐가지고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공익이 크기 때문에.
이 개발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공익적인 측면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부지정 소급을 허용합니다. 그렇지만 예외가 또 있겠죠. 반대로 이제는 불허하는 수가 있다. 공익보다 상대방이 입게 되는 피해가 훨씬 클 때는 그때는 또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요 내용이 부지정소급 75페이지까지 한 거예요. 75페이지까지. 5.18 민주화운동 사건 나오죠? 74페이지 맨 아래.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간적 효력이 중요하니까 특히 잘 보셔야 되고요. 76페이지 아래에 보면 지역적 효력 나오죠? 지역적.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거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행정법은 우리나라에서 적용되죠. 이게 지역적 효력이야. 그 다음에 오른쪽에 대인적 효력.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되죠. 사람에게. 따라서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 있으면은 그 외국인에게도 우리 행정법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치외 법권자가 있을 수 있어요. 치외 법권. 그래서 외국 국가원수나 외교 사절 등이 한국 내에 체류하고 있을 때 이들에게 행정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 또 원칙이라 이거야. 이게 이제 대인적 효력의 문제입니다.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자, 좀 쉬었다가 3교시에 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